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씨. 김종인 씨가 거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12월 8일의 일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번에 대선 승리를 하게 되면 민주통합정부를 꾸려서 협치 내각을 만들어 가겠다. 김종인 씨의 말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민주통합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되면 협치 내각을 꾸려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결국 언론사마다 이런저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정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할 거냐. 그러니까 상황이 그쪽으로 몰고 가면 할 수밖에 없다.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국민들은 보수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그러니 이재명 후보가 아닌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할 이유, 거기에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어주면 문재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내각을 만들고 대통령의 그 집행정부를 꾸려가겠다. 게다가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 선거를 앞두고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보수표는 아예 없는 셈 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월 8일에 김종인 씨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같은 날 시사저널에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이 보도된 것은 물론 12월 10일이지만 인터뷰는 같은 날 했다. 그것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사저널 인터뷰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야, 그런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는 제목을 뽑은 것이죠. 여기에서 김병준 위원장은 먼저 자신의 그 정치적 위치를 분명히 밝힙니다. 어째서 김병준 씨가 국민의힘의 상임선대위원장이 됐는가? 거기에 대한 해명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재명 후보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만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낙연 후보 아니면 정세균 후보만 선출됐어도 나는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수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했던 것이죠. 이제 이날 인터뷰한 내용 중에 우리가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알아야만 할 그런 것들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병준이라는 정치인, 그가 꼭 추진하고 싶은 그런 정책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한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가 가져오는 차별과 불공정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히 역할을 해야 한다. 김병준 씨는 이 자유시장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차별과 불공정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좌파 시각이다. 또 공산경제의 시각이다. 이것이 분명하죠. 본인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바로 이겁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유주의라고 틀리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주의는 차별과 불공정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예찬까지 합니다.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의 역동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을 비롯한 삼인주의 국가들의 시장 자율성이 우리보다 더 높은 게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스웨덴의 시장 자율성이 우리보다 높다. 우리가 정부가 시장 통제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스웨덴이 사회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 시장의 역동성이 강조한다 그랬으니까 더 뛰어나다. 중국 사회주의가 우리보다 우수하다. 김병준의 이러한 정책은 정확히 문재인 시즌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노무현 정신이 담긴 지역 균형 발전 같은 메가 공약, 아주 대단히 거대 공약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김병준 씨가 세종시를 잇는 윤석열표 균형 발전 메가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또 문재인 시즌2다.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의 보고서 분명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됩니다. 또 질문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노선 충돌 같은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나와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보수와 진보가 수렴하는 시대다.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가 완전히 하나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존재하지 못하고 합체, 혼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내놓는 정책, 지금 이와 같이 연립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 이것은 보수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 말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가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가 진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서로 대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유,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차별과 불공정만 없애면,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하루 세 끼를 하루 두 끼만 먹으면 그러면 되는 거다. 거기에 무슨 이념이 필요한가? 이러한 풀이가 과도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이 선대위에 있는 그리고 중앙당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데올로기가 필요 없다. 보수와 진보가 필요 없다. 하나가 된다. 그게 국민의힘 혼자만의 망상이라는 것이죠. 언제 민주당에서 진보사상 버리겠다고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자기들의 그 좌파 사상, 공산경제, 자기들이 추진하던 완전한 지방 분권, 연방제 통일, 우리가 이걸 주장하면 보수 국민이 표를 안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 포기합시다. 우리 앞으로 다 같이 빨간 옷 입읍시다. 이런 적 있습니까? 국민의 힘만 이러고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에게도 역시 개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의 권력 구조와 국가 운영 체계가 낡았다고 비판을 한다. 개헌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고 김병준 위원장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 말이 가관입니다. 참 속이 답답하겠다 싶기도 합니다. 개헌을 꺼내면 모든 이슈를 다 개헌이 삼켜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야기할 수가 없다. 권력구조만이라도 바꾸자고 원포인트 개헌을 꺼내놓으면 금방 이것저것 다 나와 붙으면서 원포인트가 어렵게 되고 사회적 논쟁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개헌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야 하고 개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개헌한다는 뜻이죠. 내각제 개헌, 연방제 통일을 하는 개헌, 그리고 공산경제로 가는 개헌. 자, 이런 개헌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참 요상한 것은 지금 개헌은 하지 않고 개헌해서 나오는, 개헌해서 이들이 가져오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린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얼마 전에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을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혁을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 장에 김병준 씨를 임명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헌법을 그대로 두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김종인 씨가 김병준 씨를 저 지하실 구석진 방에 쳐 넣어버리려는 그런 꼼수인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밖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김병준 위원장의 이러한 지금의 헌법을 그대로 두고 헌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번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앞에 제목이 윤석열 후보는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는, 국회에서 뽑아주는 총리를 임명하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 이런 제목을 뽑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설명을 합니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 총리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총리다. 글쎄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총리의 법적 권한은 헌법이 규정을 합니다. 그 헌법 아래에서
정부 조직법이 규정을 합니다. 총리의 권한은 국회가 뽑아줌으로써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이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거나 국민을 속이거나. 그 다음에 국회에서 추천을 해준 총리는 내각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이 듣기에 어떻게 들립니까? 헌법전을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내각이라는 것도 없지만 아무튼 국무회의 또 행정부 이것을 조직하는데 국무총리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치 현행 헌법에는 그게 없고 국회에서 추천을 해 주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잘 못하면 이 총리가 잘 못하면 당에서 책임을 지는 책임 정치도 가능해진다. 점점 말이 이상해지죠. 지금 국무총리가 뭘 잘못하면 국무총리가 그 전에 소속해 있던 정당에서 책임을 집니까? 국무총리가 잘못하면 그러면은 총선을 다시 합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선을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여기서 말하는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째서 헌법을 그대로 두고 자기들 뜻대로 헌법을 왜곡해서 헌법에 있지 않은 것이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을 하고 헌법에 있는 것을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국민이 아예 문맹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이들이 자기들끼리 무식한 사람들끼리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헌법전도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서 요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원 집정부제 또는 내각제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연정도 할 수 있다. 연정이라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한 그런 상층부, 지배계층은 자기들끼리 얼마씩 이렇게 분배를 해서 권한을 나눠 먹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기까지 했습니다. 경제정책은 이게 지금 그냥 정책이 아니고 정부 이야기죠. 집행정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행정집행 그리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이거는 국민의힘이 담당하고 사회정책은 문재인 민주당이 주로 맡아서 하고 이렇게 정부 부처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해가면 되는 것이지 개헌한다고 해놓으면은 그냥 시끄러워지니까 개헌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민을 잠시 속이겠다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연립정부로 가는 것은 후진국 공산권에서 이런 시도를 몇 차례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미의 국가들이 이랬던 것이고 이거는 공산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계속 넘어가는 그래서 연정을 할 때는 공산주의의 색채가
약간 다변화되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골수 공산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이러한 사례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김병준 위원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왜 그랬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서 좀 놀랍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병준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좀 차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대단히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준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직을 제안을 하니까 전권을 다 달라 하고 요구를 했답니다. 본인의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에게 전권을 다 달라. 그러면서 임기 13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이미 권력도 권한도 다 없는 몸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는 책임과 고통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내가 남은 기간 동안 그걸 다 떠안을 테니까 나에게 전권을 넘겨라. 참으로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구나. 임기 13개월을 남겨놓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권을 넘기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본인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미 권력도 권한도 없는 무력한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내가 총리 들어갈 테니까 나에게 대통령 권한을 넘겨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놓고는 김병준 위원장이 이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생각이다.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권을 내놔라라고 했다는, 기껏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겠다고 의사타진을 했더니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전권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그런 가당찮은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을 참으로 만만하게 봤구나. 그것만은 틀림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역시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있구나. 지금 윤석열 후보 옆에는 온통 전권을 달라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지시하고 계시하고 이러는 도사들밖에 없는 것이죠. 이래서 김종인, 김병준이 결국은 좌우 연정, 국공 합작 이런 거 하겠다 한 것은 분명한 듯한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같은 뜻인가? 이제 그것을 보기로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은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같은 12월 8일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김종인이 통합정부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통합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즉시 답을 하지 않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후보의 말은 이렇다. 대선에 승리한 뒤에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중진 의원이 했다는 말도 싣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병준 위원장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표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 정의당 이런 당들하고 권력을 나눠 갖겠다는 말을 섣불리 할 수가 없다. 혹시 보수표 날아갈까 봐. 그렇지만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렇게 연정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김종인, 김병준 이들과 윤석열도 결국은 같은 뜻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즉답을 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후보니까, 선거에서 패배하면 자기가 패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선거 때까지, 보수표를 받을 때까지 국민을 속이자. 이런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연립정부까지도 만들겠다. 민주당과 한 집이 되겠다. 한 가족이 되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좀 그렇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가까운 선대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지금 선대위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이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쪽에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다. 지금부터 이거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김종인 씨가 전권을 달라고 한 것은 이 후보를 밑에 두고 마음껏 부리려고, 자기네 세력이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인가? 이렇게 의심이 생기죠. 그런가 하면 당 지도부 관계자, 이쪽은 이준석 대표하고 가깝겠죠.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연정, 좌우 합작을 한다는 통합 정부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평소에 이건 꼭 해야 한다고 했던 그런 것이다. 그런데 당선된 뒤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갑을 관계가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김종인이 갑이다. 이준석이 갑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당선된 뒤가 아니고 당장 이것을 시작하고 강행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러고 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당 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거를 발칵 뒤집혔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윤석열 후보의 속마음은 모르죠. 그러나 이제 지지자들은 순수하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게 보수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고 지지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런 발표들이 나오니까 아니 어째서 윤석열 선대위에서 좌우 합작을 하고 연정을 하고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어떻게 민주당, 정의당을 들여와서 그러면 그쪽에다가 총리 둘 해갖고 총리를 시키겠다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는 벌써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놓고 이런 발표를 하니까 당 내에서 이제 상당히 그 불협화음이 하늘을 찌르는 불협화음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재명 대 윤석열, 지금으로서는 여론조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둘 중에 이재명이 되면 그 정권 유지고 윤석열이 되면 정권 교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권 교체는 뭡니까? 정권 교체에서 다시 좌파 정권 들어서자.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권 종식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윤석열의 지지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정권 교체하자 하는 그 비율은 여전히 높다. 혹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았듯이 김병준, 김종인, 윤석열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속을만하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문재인이 정치를 잘못했다. 문재인이 나쁘다. 이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좌파 정권이 되지는 않을 모양이다 그랬는데 좌파 정권이 안 될 수 있습니까? 흰색에 검은 점이 묻으면 백지가 아니다. 보수에 좌파가 공산경제가 들어가면 뭐 딴 그런 게 들어가면 그건 보수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보수는 정통성을 생명으로 하니까. 그런데 문재인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어버린 겁니다. 가만히 두고 봤더니 문재인이 나쁘다. 문재인이 잘못했다. 그래서 해결책을 내놨는데 이 사람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우리 리마연에서 보고서에서 내놨던 바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시즌2인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이변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준, 김종인, 윤석열 이렇게 보면은 이 셋 모두 헌법을 모르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것은 틀림이 없죠. 그러면은 이 김병준, 김종인, 뭐 지금은 김한길 씨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이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모두 좌파입니다. 모두 노무현 사람, 문재인 사람 그런 것이죠. 윤석열 후보도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시즌2가 분명하죠. 여기에 김무성 씨는 어떤가? 그는 이 민주화 세력의 그 원조는 아니고 일대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의 정치적 아들입니다. 다 그쪽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민주통합정부라는 문재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솥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같은 부모의 자식이니까. 리마연에서는
민주화 시대의 종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민주화 시대가 끝나면 무엇이 올 것인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포스트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좌우 합작이었습니다. 민주통합정부. 그러면은 정권 교체한다고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힘들게 보수 국민들이 요구하고 또 보수 국민들은 싸워주는 사람들도 절대 다수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그게 민주당, 정의당 내각의 그 행정부에 들어온다. 같이 정부 만든다. 이건 국민에 대해서 배신한 겁니다. 보수 우파들 가운데에는 이번에 정권 교체 꼭 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설령 윤석열이 원한에 사무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특정 보수 우파들의 경우에는 그렇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좌파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윤석열밖에 없다.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리마연에서 계속 말했죠. 이거는 문재인 시즌2다. 이번 대선에서 지금 나와 있는 국민의힘 경선 컷오프가 그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은 이제 빗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이것은 문재인의 후계자다. 누가 되느냐? 자기들끼리 누가 되느냐? 그것만 문제다. 더구나 지금 이들은 어떤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끼리는 통한다고 보는 것이죠. 국민들하고는 레벨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한솥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단히 잘못됐죠.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길을 잘못 들인 것이죠. 이들을 갑자기 상전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국민은 들어라. 우리가 서로 손잡고 잘해보겠다. 그런데 연정이 뭡니까? 그렇게 되면 이 말을 바꿔보면 일당 독재가 됩니다. 그게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정의당 이렇게 가는데 3당 아니냐? 그게 아니라 지배자 그룹과 피지배 민인 국민으로 나뉘는 겁니다. 지배자 그룹은 지금까지처럼 정당의 이름이 아니라 지배자 당이 돼서 일당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 분명해지죠. 연정은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연정은 일당 독재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다당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당 독재는 헌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전제 정치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바뀌어간 것은 지난 여름부터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리마연이 이것을 비판하면서 여러 보수 국민들에게 때때로 어떨 때는 이쪽 국민에게 다른 때는 저쪽 국민에게 이렇게 보수 국민들에게 참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계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는 후보 혹은 뭐 다른 어떤
친이라든지 친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리마연으로 뭉쳐야만 합니다. 누가 옳았는가? 지금 보면 리마연만 옳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감을 하시겠죠? 지난 6월 이후에 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민주당과 상부상조 해왔습니다. 송영길과 이준석이 손을 꼭 잡고 지금까지 보수 국민들 눈치 보여서 처리 못했던 안건들을 서로 협업하면서 처리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180석이어서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나서서 협업의 미를 보여준 것이죠. 이거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은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을 밀면 그만이지 왜 윤석열도 후계자 그 순위에 들어가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씨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재명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나름대로 바둑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씨를 단지 공격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씨가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 둘 중에 아무나 좋다라는 그런 태도, 그거를 읽어냈기 때문에 문재인 씨를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 씨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은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다. 이것은 아마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리마연은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을 안 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호남, 영남 이러는데 영남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안 찍지 않을까. 이 원칙, 이런 우리가 알고 있던 기성관념도 이번에는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영남이라고 하는 곳, 특히 PK는 국민의힘, 문재인 민주당 여기에서 경우에 따라서 원팀입니다. 일전에 홍준표 의원의 그 청년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청년의 꿈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홍준표 의원이 청년입니까?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하는 공약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 청년과 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서 말이라도 좀 곱게 써라 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홍준표 의원 자체가 청년하고는 겉돌기만 하는 다른 누구보다도 청년과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이번 그 컷오프와 경선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청년이 홍준표를 좋아한다. 홍준표 의원 자신은 알았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리마연이 알려드렸죠. 이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곳은 이준석의 청년 조직이 채워주고 있다. 이 국민의힘에는 청년 조직을 참 잘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 단계로 청년 단체를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전국 조직을 그 조직망이 갖춰져서 각 지역마다 이 청년 단체가 지부를 뒀다고 할까 해서 그 지역마다 모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단계라고 보면 될 겁니다. 여기에는 실리적인 것이 개입이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단체는 순수 정치 조직, 정치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는 돈과 관계된, 일자리와 관계된 혹은 실질적인 인맥과 관련된 이런 실리적인 것이 엮여 있는 그런 조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고 이런 보수 청년 조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청년 조직 전국에서 또 아주 큰 단위로 그런 행사를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국민의힘과 문재인 민주당의 당에서 직접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거 몰랐죠? 바로 이런 국민의힘 청년 조직을 홍준표에게 넣어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남 청년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직이 거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 최재형 후보에게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곧 빼버렸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일찌감치 얼굴만 보여주고 흔들어 떨어뜨릴 그런 대상이었다 하는 것이 더욱 확실해지는 겁니다. 본인이 이걸 안다면 대단히 분노하겠죠. 예를 들어서 PK에 있는 국민의힘 청년단체 이거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형준 시장이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있다. 여기에 가보면 유승민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황보승이도 있다. 당연히 황보승이의 끈을 달고 김무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PK의 국민의힘 청년단체 거기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 참석하고 있고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보승이의 경우에 봤듯이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곧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다들 그게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6월 전당대회를 치렀고 그 다음에 1, 2차 컷오프를 했고 본경선을 해서 대선 후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선대위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좀 지난 일로 리마연에서 이것도 다룬 적이 있는데 유승민, 이준석 이때도 아마 박형준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 같은데 청년 정치학교가 있죠. 거기 보면 당시 현직 민주당 사람이 거기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소위 좌파 언론사 혹은 보수 언론사라고 하는 청년 세대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4.15 총선 이후에 지금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 그 정당 언저리에 있던 정치 세력들, 이거는 좌우가 이미 합쳐져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김종인이 주도한 국민의힘의 청년 정당, 청년의 힘은 무엇인가?
4.15 총선 직전의 신설 합당은 무엇인가? 거기에 왜 국정원장 이름이 나오는가? 4.15 총선 때 살인적인 공천은 또 무엇인가? 거기에서 원래 보수당 사람들은 모조리 다 정치 생명이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지금 윤석열이라는 당나귀가 끄는 마차에 이준석이 올라타고 이준석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또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대선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다른 어떤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많은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